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시아버지, 우아함 그 자체인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약혼자까지 그들의 성대한 성문 안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던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 위에 세워진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인 저를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의 비밀을 조사하는 스파이로 만들었던 그 밤, 핸드폰 너머의 차가운 침묵이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제가 마주하게 될 그들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검사 유서연입니다. 며칠 전 청담동 어느 식당에서 열린 상견례는 완벽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백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처럼 모든 것이 품격 있고 단아했죠. 박태준의 아버지인 박 회장은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30년간 박앤드 파트너스 로펌을 이끌어온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었죠. 서연 검사님, 우리 태준이가 참 좋은 분을 만났네요. 박 회장의 부인 정원숙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한 분이셨죠. 깊은 눈과 주름 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품격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인사드리자 태준이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웃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의 후계자로 인정받은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에 온화하면서도 지적인 성격까지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죠. 그런데 하민이는 어디 있나요? 우리 막내 아들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박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5살인 하민이는 태준보다 15살 어린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워낙 커서 형제라기보다는 삼촌과 조카 같은 사이라고 들었죠. 아, 하민이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요즘 중간고사 때문에 바쁘거든요. 정원숙 여사가 설명했지만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하민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리는 듯한 기색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형제간의 나이 차이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만난 태준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정원숙 여사의 따뜻한 품격, 젠틀한 매너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겐 꿈 같은 현실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박 회장이 강남 템프로 룸사롱의 단골 VVIP인 거 알고 계시나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가십니다. 증거도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품격 있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박 회장이 룸사롱을 다닌다니요. 저는 곧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들렸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국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개인적인 조사를 의뢰하는 건 처음이었죠.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길,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혹시 미행조사 가능한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죠. 물론입니다. 어떤 분을 조사하시려는지요? 제 예비 시아버지인데 혹시 특정 장소를 다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하고 나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행한다니 이런 일이 정상적인가 싶었죠.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탐정은 전문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보고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완벽했던 상견례에서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의심을 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될 사람들에 대해 말이에요. 오후에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미안해. 평소 같았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회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법정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로서 거짓과 위선을 가장 혐오하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오해이길, 제가 괜한 의심을 품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서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동료 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금 대상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강남 방향으로 이동 중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법원에서 퇴근길에 받은 그 전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집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집중이 안 되더군요. 책을 펼쳐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죠.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사롱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법조계의 정점에 서서 도덕성을 외쳐온 분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런 곳을 드나들고 계셨다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태준아, 혹시 시간 될 때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점심시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반가운 마음에 그의 손을 잡았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채 저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죠.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황스러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님이 룸사롱을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죠.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듯한 그런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태주는 한참 동안 커피잔만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아. 그 말이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호한 부정이었는데 돌아온 건 애매한 변명이었죠. 그럼 정말이야? 아버지는 그곳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하셔. 로펌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인맥이 필요하거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태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라면 왜 이렇게 숨기려 하는 걸까요? 왜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하는 걸까요? 우리 집안에는 룰이 하나 있어.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한다는. 태준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저 혼자 모르는 비밀들이 있다는 걸요. 그럼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알아. 그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던 정원숙 여사도 남편의 그런 행적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저와 마주 앉을 수 있으셨을까요? 서연아,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의 모든 가정이 드라마처럼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태준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체념처럼 들렸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라고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이제는 어딘가 금이 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태준의 말처럼 세상 모든 가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상견례에서 느꼈던 하민이에 대한 태준의 묘한 반응, 정원숙 여사의 애매한 설명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게 더 있는 거 아닐까?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법정에 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로서의 제 모습과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며느리로서의 저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어 보였죠.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굴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도 애정 표현도 결혼 준비 얘기도 말이에요. 특히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웨딩홀 한 번 더 보러 갈까? 어머니가 꽃장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 카페에서 마주 앉아 태준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숙 여사를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남편의 그런 행적을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요. 태준이 제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업무는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였죠. 그날 밤 태준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하민이를 제대로 만날 기회였습니다. 15살 소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고 어딘지 위축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민아, 누나한테 인사해. 정원숙 여사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때 하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태준과 전혀 달랐거든요. 태준은 아버지 박 회장을 빼닮은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였는데 하민이의 얼굴은 태준이와는 묘하게 달랐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하민이의 목소리는 수줍었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하민이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죠. 형이라기보다는 남의 집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민아, 숙제는 다 했어? 정원숙 여사가 물었을 때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해? 다른 것도 좀 배워야지. 태준아, 하민이는 아직 어려. 정원숙 여사가 제지했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형제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태준은 하민이를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하민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하민이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그 아이가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 소년이 혼자 방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 집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느꼈죠. 태준의 냉대, 박 회장의 무관심, 그리고 정원숙 여사의 애타는 보살핌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조사인가요? 친자 확인도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사로서 진실을 추구해온 제가
제 인생에서만큼은 거짓 위에 기반한 행복을 선택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민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채취한 시료로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박 회장과 태준의 시료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태준과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정원숙 여사를 떠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민이의 우는 모습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당신 동생이 정말 당신 동생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탐정에게 결과를 받아보러 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탐정 사무소에서 받아든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민이는 박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숙 여사와는 친모자 관계가 확실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민이의 아버지는 박 회장이 아닌 다른 박 씨 가문의 남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성이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꽉 쥐고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 수치들을 계속 들여다봤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닌 냉정한 결단이었죠. 30년간 완벽한 도덕성을 표방해온 이 가문에 얼마나 깊은 거짓이 뿌리박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식에 대한 조사였죠. 하민이의 친부가 박 씨 가문의 누군가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박 회장의 동생인 박영식이었습니다. 박영식 변호사의 사생활과 15년 전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정원숙 여사와의 접촉 빈도를 중심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아는 것만이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준아, 하민이가 정말 너희 부모님의 친아들이 맞아? 태준이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하민이가 너나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태준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서연아, 너 요즘 이상해. 우리 가족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미안해. 그냥 앞으로 가족이 될 테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래.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굳어져 갔습니다. 태준도 이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박영식에 대한 조사 결과였죠. 15년 전 박영식 변호사와 정원숙 여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 회장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 박영식이 자주 본가를 방문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점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거든요.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네, 당시 집안일을 도와주던 분의 증언입니다. 박영식과 정원숙 여사가 거실에서 밤늦게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탐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원숙 여사가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박영식에게 알렸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정원숙 여사의 외로움, 박 회장의 무관심,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박영식의 위로. 15년 전 그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죠. 하나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박영식과 하민이의 DNA 비교 검사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제 마음만큼 무거워 보이더군요. 일주일 후 마지막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식과 하민이는 99.9%의 확률로 친부자 관계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죠. 정원숙 여사는 남편 박 회장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시동생 박영식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에서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모든 가족이 이 사실을 숨기고 하민이를 박 회장의 늦둥이 아들로 위장해 키워왔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태준에게 직접 말하겠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이런 거짓 위에서 결혼 준비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태준을 한강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태준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서들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하민이의 친자 검사 결과야. 그리고 박영식 삼촌과의 친부자 확인서도 있어.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조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서연아, 너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짓이라고? 진실을 알려고 한 게 잘못이야? 우리 가족 일에 이렇게까지 개입할 권리가 너에게 있어?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혼하려는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특히 이런 거대한 거짓말 위해서는 말이야. 태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하민이는 삼촌의 아들이고 우리는 모든 걸 알면서도 15년간 숨겨왔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보다 체념이 더 많이 느껴졌죠.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겠어. 이 모든 거짓 위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물줄기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워갔죠. 그날 밤 태준과 헤어진 후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강에서의 그 차가운 침묵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태준이 진실을 인정했지만 그 어떤 사과도 후회도 없었던 그 순간의 체념적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연 검사님,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어딘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제 태준이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말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오후 3시에 저희 로펌으로 오시겠어요? 조용히 대화하기엔 사무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회장은 30년간 법조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이었고 저는 고작 몇 년 차 검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편이었죠. 오후 3시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박앤파트너스 로펌 건물 37층에서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넓은 대표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과 각종 표창장들이 그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검사님. 박 회장은 여전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와주고 나간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제 태준이에게서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상당한 조사를 하셨다더군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그를 마주봤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기색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실이 상처를 주더라도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다운 이상주의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뒷짐을 진 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서연 검사님, 혹시 이 조사 결과를 다른 곳에 알리실 생각이신가요? 위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었어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결혼을 진행하시면 저희 로펌의 고문 변호사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0억에 각종 수당과 스톡 옵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검사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시간을 드릴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변 시간을 일주일만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연 검사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로펌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박 회장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30년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해 온 사람이었고, 저 같은 신참 검사 따위는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천장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이 바로 30년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온 그들의 본거지였던 거죠. 밖으로 나와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를 만났구나.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 그 순간 저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런 식으로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수없이 고민했어요.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지만 평생 거짓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무게감을 감장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검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이죠. 오후 3시, 다시 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서연 검사님? 박 회장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이건 뭡니까?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일주일간 추가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박 회장이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5년 전 정원숙 여사와 박영식의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 호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박영식이 정원숙 여사에게 보낸 편지까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통제해왔던 그도 15년 전의 흔적까지는 완벽하게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저를 위협하시면서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검사라는 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들춰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15년간 숨겨온 이 집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명문 로펌 회장의 아내와 동생의 불륜, 그로 인한 사생아까지 언론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박 회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결혼은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 모든 비밀은
저와 함께 묻혀질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소음만이 사무실 안을 채웠죠. 알겠습니다. 박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모든 걸 지배해왔던 거대한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박 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연 검사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정의보다 인간적인 연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민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박 회장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원숙 여사였어요. 그분이 왜 여기 계실까 의아해하는 순간 여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연 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원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다른 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숙 여사는 한참 동안 찻잔만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모든 걸 아시는군요. 하민이 일까지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도 아시겠네요. 남편을 배신하고 시동생과 정원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간 홀로 짊어져온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에 정원숙 여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혼자 큰 집에서 외로움을 견뎌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그리고 하민이를 보시는 어머님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거든요. 정원숙 여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민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밀과 거짓말 뒤에는 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정원숙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약속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하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왜 울고 계세요? 정원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민이가 저희 앞에 서 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원숙 여사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며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붉어진 눈가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소년이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알까 싶어서요. 어머니가 15년간 혼자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를 말이죠. 괜찮아, 하민아.
그냥 서연 누나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 정원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민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거짓말과 은폐의 중심에는 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리요. 하민이가 저희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형하고 결혼하시는 거죠? 저도 초대받을 수 있나요? 그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5세 소년에게 모든 결혼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자신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 때문이라는 거요. 하민아,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정원숙 여사가 애매하게 답했지만 하민이는 예리한 아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요즘 자주 우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정원숙 여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하민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목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하민아, 혹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아이가 멀어지기를 기다린 후 정원숙 여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다는 걸요. 어떤 식으로요? 태준이가 하민이를 대하는 태도, 제 남편이 하민이를 바라보는 시선. 15살이지만 아이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원숙 여사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민이가 자꾸 삼촌 박영식을 찾아요. 삼촌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하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민이도 본능적으로 친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머님, 혹시 하민이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 질문에 정원숙 여사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아버지는 실제로는 삼촌이고 엄마는 불륜을 저지른 나쁜 여자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이 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간 줄 알았던 하민이가 저희 뒤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민아. 정원숙 여사가 놀라서 일어섰지만 하민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삼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원숙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거죠. 하민아,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결국 정원숙 여사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15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민이가 의자에 앉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죠. 하민아,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아주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엄마는 큰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거든. 정원숙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15년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영식 삼촌이 엄마를 많이 위로해줬어. 외로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지. 하민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처와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민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아줘. 엄마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영식 삼촌도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고 계셔. 하민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태준 형은 제 형이 아닌 거네요? 혈연으로는 사촌형이 되겠구나. 정원숙 여사의 답에 하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형이 자신을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누나는 이 모든 걸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형과 결혼을 안 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성숙한 반응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하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정원숙 여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하민이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보여주는 성숙함과 포용력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하민이가 저를 향해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하민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진실이었지만 그 아이는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죠. 정원숙 여사의 떨리던 손이 하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저는 이 거대한 거짓의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상처 입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태준에게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태준과 미래를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인 셈이었죠. 서연아,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태준은 여전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태준아, 나는 진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거짓 위에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며칠 전 그가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돌려줘야 할 것 같아.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이 반지가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대한 굴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이 모든 걸 묻고 가는 게 최선이야. 그 말에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줄었다는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결국 가문의 시스템에 순응하며
길들여진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 서연아. 그의 마지막 인사는 씁쓸한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남이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거대한 거짓이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검찰청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 존재했지만 적어도 제 삶에서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 빛나는 강물은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그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품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제 삶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거창한 사랑이나 화려한 미래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과 함께하는 오늘, 그리고 내일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나, 저 괜찮아요. 이제 엄마하고 삼촌하고 자주 만나요. 고맙습니다. 단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그가 외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답장으로 힘내, 하미나라고 짧게 보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는 저에게 한 줄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는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